대화형 인공지능이랑 협업을 한 팀이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1년에 12권을 낸다. 이러면 저는 밀릴 거예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엄청난 문학 걸책을 써내면 질투심 뭐 이런 게 아니라 무력감? 그리고 저의 인생에 추구해왔던 그게 이제 부정되는 좌절감? 소설의 가치를 내줄지도 모르겠다. 예술의 의미를 내줄지도 모르겠다. 돈이 없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고 적응 못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이 쏟아질 겁니다. 제가 키오스크를 주문을 잘 못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디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어마한 분 모셨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소설가 장강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워낙 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저희가 요새 챗GPT 관련해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제 IT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장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IT 이야기하고 이제 인공지능, 챗GPT 이야기하는데 웬 소설가가 나왔습니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SF도 많이 쓰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최근에 또 뜨끈뜨끈한 소식이 일본의 또 권위 있는 SF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성운상 후보작으로 예전에 쓰셨던 알래스카의 아이만 네. 이게 지금 후보작으로 올라가 있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책이 지금 절판 상태인데 일본판이 출간이 됐거든요. 작년에 출간이 됐는데 갑자기 성운상 후보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성운상 후보 보니까 단편, 장편 다양하게 이렇게 SF 소설들을 상을 주는 건데 지금 후보에 올라가 있는 상태시고 네. 이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투표로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일본 SF 뭐 컨벤션 이런 게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서 5월에 아마 투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8월인가 이때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 작가님 팬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총공을 펼쳐주셔서 성운상을 거머쥐실 수 있도록 성운상을 받게 되면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화이팅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또 SF 소설집을 출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네. 지금 알래스카의 아이 희만이 어쨌든 절판된 지 한 2년이 됐으니까 알래스카의 아이 희만을 표제작으로 어떤 SF 소설집을 내려고 해요. 근데 그 소설집은 조금 이제 테마를 뾰족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너무 먼 미래나 아니면 지금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얘기는 배제하고 정확히는 기술들이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걸 다룬 작품들을 제가 쓴 걸 모았어요. 그렇게 7편을 모았고 저는 뭐 이름을 그냥 붙여봤는데요. 과학기술사회학이라는 과학 철학의 한 분야가 있거든요. 네. STS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시올로지의 약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스터디즈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STS, SF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좀 길죠? 더 좋은 네이밍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STS, SF라고 해서 알래스카의 아이만 포함해서 7편 이렇게 모아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의 아이 희만도 인공지능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알래스카의 아이 희만은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다른 6편들 중에서는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술들 언급하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인공지능도 있고 포스트 휴먼 다루는 작품도 있고 증강현실 다루는 작품도 있고 증강현실 다루는 작품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예지에 발표를 했는데 뭐 신문문학대상이라는 문학상도 SF 문학상이 아니라 그냥 현대문학에 주는 상인데 상을 받았고요. 데이터 분석, 예측 분석 기술을 다루는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술이 등장을 해서 뭐 디스토피아가 된다. 그 기술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기술이랑 사람이 되게 이제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기술도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가 하면 기술을 보고 사람들이 적응해서 또 새로운 그 기술의 활용 방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기술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술 때문에 사람의 삶이 변질된다. 사회도 변질된다. 뭐 나빠진다, 좋아진다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좀 묘사하는 소설들을 썼고요. 증강현실이 도입되면 데이터 예측 분석 기술이 실생활에 쓰이면 어떻게 될까? 되게 예측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저희한테는 그게 다 기괴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 풍경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을에 소설집이 아니라 뭐 조금 얇은 장편 소설을 하나 내는데 경장편 소설이라고 장르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랑 자율주행 차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이 돼서 제주도에서 시범 운행을 하는데 그럼 이제 제주도의 렌터카 회사들이랑 택시 기사들, 버스 기사들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자율주행 차량만 도입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많은 일자리들을 위협을 정말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걸 뭐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반응이 다르겠죠. 그런 풍경들 이런 거를 한번 짧은 장편 소설로 써봤어요. 변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변질이라고 생각하면 나빠진다, 약간 상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질이 좀 변하는, 달라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때문에 진짜 뭐 확 나빠지고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금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이게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근데 디스토피아나 아니면 완전 천국으로 가는 단계는 정말 안 올 것 같기도 한 게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30년 전에 인터넷을 안 썼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사 쓰거나 뭐 할 때는 항상 세상이 변했고 혁신이 왔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친구들끼리 보면서 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휴대폰 보고 있는 거 외에는 다 비슷하지 않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가족 관계가 막 바뀌고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SNS 때문에 한국 정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2번을 했었는데 네. 17대 국회랑 19대 국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벌써 풍경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랑 관계를 맺는 방식, 유권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띄워 올리는 방식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가 그 어떤 정치인보다 실제로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 정치가 변질됐죠. 새로운 매체 때문에. 디스토피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게 유토피아라고 할 수도 없지만 달라진 건 달라진 겁니다. 확실히 뭐 대선 있을 때마다 항상 이번엔 어떤 대선이냐 얘기 나오잖아요. 뭐 네. 인터넷 대선이냐, SNS 대선이냐, 뭐 그다음은 동영상이다. 다음은 아마 AI로 가지 않을까. 저희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이 항상 우리 이제 다 끝났어.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하나도 안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소설을 써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되게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한 변화인 거고 크면 또 큰 변화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저희한테 선관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뭐 미래학자, 뭐 기술자분들 뭐라고 예측하는 거 다 한 20년쯤 뒤에 보면 좀 우스울 거예요. 제가 하는 말도 다 틀릴 네. 거고 오늘 저한테 기자님이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야죠. 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지만 네. 저도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끝에 가서 할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지금 뭘 예측을 하든 맞지 않을 것이고 네. 뭐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자신감 자체를 좀 버려야 된다.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는 것 같고 그 사실 자체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할 때요. 운전할 때 그때 운전 요령이 있죠. 되게 가까이에 있는 거 보면서 운전해야 됩니다. 뭔 일이 벌어질까? 100m 뒤에 500m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보다 바로 1m, 2m 살피면서 다치지 않게 나 어디 부딪히지 않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럼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면 작가님한테 관련된 건데 예전 인터뷰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SF 쪽 관심 가지시고 쓰시고 상 받으시고 이런 거를 장르 문학 쪽으로 예전에는 많이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SF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르 소설, 장르 문학이 아니라 정말 주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SF가 주류가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때가 있었는가. 정말 진짜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기술들이 몇 가지 등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SF든 아니든 가네요. 문학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글 쓰는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SF라는 틀을 그걸 어떤 도구를 삼아가지고 문학적 대응을 할 수도 있겠고 전혀 SF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저는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논픽션을 몇 편 쓰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기술을 다르지만 SF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예전엔 기술을 다르면 뭔가 다 SF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그냥 현실이 된.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도시의 모양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네, 도시의 네. 크기 자체가 메가시티라는 게 벌어지고 혹은 뭐 석유가 원자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문학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동차를 테마로 한 소설이 지금 언뜻 떠오르지는 않네요. 금융을 테마로 한 소설 뭐 이런 거는 좀 있었고, 제가 그 소설을 걸작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목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SF 작가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대 이슈에 관심이 있는 작가입니다. 당대 사회에 관심이 있는 작가고, 특히 어떤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라든가 뭐 댓글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 당대 이슈들을 제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2023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니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생각할 때 과학기술도 진짜 큰 이슈인 것 같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것들, 뭐 증강현실도 그렇고 예측 분석 기술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내가 소설로 써보고 싶다. 이런 욕망을 좀 느낍니다. 일반인으로서 이제 작가님을 봤을 때, 원래 작가님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깊은 이제 내면을 많이 탐구하시고 하는데, 이쪽 관련해서 쓰시려면 기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전부터 뭐 취재도 워낙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기술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조금 이상해 보이진 않으세요, 가끔? 아마 오늘 인터뷰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저 기술 잘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대학 나와가지고 기자 일 좀 하다가 소설가 된 게 저의 경력의 전부인데요. 과학이든 기술이든 수준이 사실상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전자레인지 하루에 몇 번씩 돌리지만 전자레인지 원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 어디서 뭐 들은 것 같은데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뭐 어쨌다 뭐 그거 이상 잘 모릅니다.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노트북 운영체제 윈도우 10이 윈도우 7이랑 뭐가 다르냐 물어보면 잘 모르죠. 윈도우 10의 기능도 잘 모르고 써요. 이게 이제 21세기의 삶의 기본 조건이죠. 어떤 회사가, 테크 기업이 기술을 내놓으면 소비자로서 거기에 적응하고, 고장이 나면 손도 못 쓰고 다시 맡기고, 이런 삶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빗나간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경제학을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이 경제 제도가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조금은 뭐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쓰지 못할 때 문학이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요즘 뭐 문학이 무력함에 힘이 있다 이런, 저는 좀 궤변같이 들리는데, 문학이 무력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힘 있는 문학이 요즘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소설가들은 다 그런 대응을 했었습니다. 감시 기술의 가능성이 보일 때, 개인 감시 기능 기술이 전체주의 정부랑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를 1940년대에 이미 조지 오웰이 상상을 해서 1984 같은 걸작을 썼고,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 쓴 게 아마 20세기 초반일 거예요. 근데 거기 유전자 조작 기술로 부작용이 없는 마약. 근데 올더스 헉슬리나 조지 오웰이 그 CCTV는 어떻게 작동한다든가 그 마약은 성분이 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공황 때문에 이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됐을 때,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스타인백이 분노의 포도를 썼죠. 분노의 포도를 썼는데 그게 진단을 굉장히 빨리 한 거라서, 심지어 분노의 포도가 나와가지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은 없다라면서 작가를 비난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알고 있고, 당시에 역사적인 공황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붕괴가 됐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스타인백이 분노의 포도를 쓸 때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지금도 2023년에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뭐가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잘 모르죠.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알까요?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이 기술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세상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몰라요. 광고용어로 뭘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을 더 베러 월드를 만들겠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의도대로 그 기술이 영향을 발휘할지도 모르고, 저는 소설가로서 이게 뭐 월권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능력이 부족한 건 느끼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챗GPT니 AI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정말 다들 알고 싶으신 대답은 그걸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까를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냥 흥미거리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여쭤봤었는데, 칼럼 쓰신 쪽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학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한 상상에 빠져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게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것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있을까? 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설이나 소설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지, 치기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저의 1번
대답이고요. 그 칼럼은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신문에 썼는데 그 즈음에 챗GPT 관련 칼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는데 다들 뭐 동의하는 게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 삶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같이 결론에 가가지고 제가 읽었던 칼럼들은 하지만 뭐 인간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몰아내진 않을 것이다. 네. 특히 뭐 소설 관련해서 그런 칼럼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세상을 좀 어둡게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지 그런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안심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소설과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로 위협을 할 때 이제 알파고도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지금 챗GPT가 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자님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저게 내 삶에 별 당장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챗GPT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 일자리가 쫓겨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일자리. 이거를 뺏긴다는 생각 앞에서는 정말 단결을 할 거고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 마지막에 지킬 건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정치 권력에 요구를 하고 이런 거는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는 안 줄어들 그렇게 막 타격을 안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다른 걸 내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소설의 가치를 내줄지도 모르겠다. 예술의 의미를 내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칼럼을 쓸 때는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소설을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좀 수준은 어설픈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도입이 될 것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랑 인간 작가랑 협업을 해가지고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더 유력해 보였죠. 근데 사실은 이제 칼럼 쓸 즈음에 그런 책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고 한국 소설가들이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쓴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존에는 뭐 100편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챗GPT라고 부르는 직전 버전 네. GPT 3.0이 쓴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건 막을 수 없죠. 이런 게 흔해질 때 제가 몸담은 직업 분야, 소설가라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소설가의 일자리는 지켜지겠는데 소설이 안 지켜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면 소설의 의미 이런 것들 다른 일자리들도 그런 변질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을 좀 추상적으로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한테 문학이라는 거는요 되게 그 창작자의 내면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인생을 걸고 싶다, 나를 헌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되게 깊은 곳에서 연결이 돼 있다. 문학 세계랑 나의 내면이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게 저한테 용기도 주고 자부심도 줍니다. 근데 제가 내는 결과물,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권을 낸다고 할 때 대화형 인공지능이랑 협업을 한 어떤 팀이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1년에 12권을 낸다. 이러면 저는 밀릴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협업을 안 할 수는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협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가운데 두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제가 하는 작업이 제 편이 될 것 같아요. 대화형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 인간이 잘하는 일, 비교 우위에 따라가지고 일을 쪼개가지고 제 편을 하겠죠. 이쪽이 플롯을 잘 짠다. 이쪽이 문장을 잘 다듬는다. 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반대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제가 알던 소설가라는 직업이 쪼개집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이 기획자, 스토리텔러, 교열자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중에 하나를 맡게 되죠. 책을 만드는 과정, 출판사에 원고를 넘긴 다음부터는 뭐 제가 관여하는 일이 크지 않지만 그 전에 원고를 쓰는 과정은 정말 전적으로 제가 다 통제해요. 아이디어도 제가 찾고 인터뷰도 제가 하고 대사 하나하나 제가 써서 마지막 마침표까지 퇴고까지 제가 합니다. 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원고를 보면 내가 한 거지 라면서 뿌듯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보고 다 하지 말라는 시대가 옵니다. 너는 이 중에서 그래 네가 보니까 문장을 잘 다듬더라. 내지는 플롯을 잘 짜더라. 아니면 너 마지막에 밸런스를 잘 잡더라. 앞으로 문장만 다듬자. 예술 총감독을 해라.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제가 제 일이라고 했던 일에서 저의 일이 밀려나게 되죠. 그래도 제가 수익을 지키려면 이거에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합의를 해야겠죠. 마치 한 사람이 만드는 상업 영화가 없듯이 소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인간 소설가의 일은 되게 축소된다. 뭐 이런 현실이 펼쳐질 수
있죠. 그때 만약에 일자리를 지키려면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가의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역시 문장 다듬는 건 인공지능이 못하지 않느냐. 점점 문장 다듬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될 때다. 그거야말로 인간의 창조성이 필요한 분야다. 네, 이런 섬세한 일은 못한다. 아니면 뭐 플롯을 짜는 건 인공지능이 엄두를 못 내는 일이다. 플롯을 짜는 거야말로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고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우리의 문학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못마땅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공장 자동화랑 비슷한 거네요, 결국은. 예전에는 장인 한 명이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그 중에 일부만 하게 됐잖아요. 볼트만 조인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만 붙인다던가.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그 분야도 그렇게 자동화되고 파편화돼서 나는 그 중에 일부만 담당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일자리를 지키는 대가로. 아마 그런 때에도 인간 중에서 플롯을 잘 짜는 소설가가 있을 거고 아니면 문장을 잘 다듬는 소설가가 있을 거고 네. 그분들은 생산 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과정에서 되게 모셔가고 싶은 사람이 될 거고 어쩌면 돈을 더 벌지도 모릅니다. 네. 자기가 잘하는 일을 거기에 집중해서 하니까 전체적인 생산 체인이 네. 기자님 비유대로 분업하는 공장이 훨씬 생산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수익을 그럼 더 많이 올릴 테니까 거기서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테고 돈으로만 따지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어떤 저의 경우에는 직업적 자부심을 잃게 되고 공장에서는 이미 이런 일을 아담 스미스 때부터 분업이 도입되면서 했는데 장인이라는 존재가 물건을 생산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수공예가 필요한 영역 아니면 어떤 럭셔리 제품의 영역에서 필요한 어떤 상징적인 존재 같은 존재로 축소가 됐고 공장 생산의 사회에서 뭐 의미 있는 생산자는 아니죠. 우리가 그때까지도 공업이라든가 상업을 인간 정신의 어떤 발현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존중은 했었을지라도 근데 예술은 우리가 지금 그래도 관성적으로 굉장히 뭔가 고상하고 뭐 숭고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 정신의 어떤 총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게 쪼개지고 이런 인간이 거기서 맡는 역할은 되게 일부가 된다. 문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상상하든 저희의 상상을 다 뛰어넘겠지만 상당히 유력한 시나리오 같거든요. 네. 그냥 인공지능이 소설가를 몰아낸다. 이런 거는 근미래엔 있을지 않을 것 같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전부 퇴출된다.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미 들어왔고 협업이 시작됐고 이 협업이 되게 흔해지고 일반적인 집필 형태가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고 지금도 프랜차이즈 소설들, 대중소설들, 공장식으로 만드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뭐 밑에 작가 팀들이 만드는 영미권에서 나오는 베스트셀러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전 바둑을 좋아해서 알파고 이후에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분명 바둑을 예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바둑이라는 거는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좋지 않아, 이런 수는 두면 안 돼. 네. 이런 예전부터 격언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거를 어겨서까지도 이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 AI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부터는 요새는 최고의 기사들을 그 척도로 삼을 때 AI와 가장 유사하게 두는 그 유사율을 최고 척도로 두거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무력감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창호 구단이 말씀하신 건지 이세돌 구단이 말씀하신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알파고 훨씬 이전의 얘기입니다. 완벽한 바둑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네, 그게 네. 자기의 소망이다. 인생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사들이 바둑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기의 삶을 거는 조치훈 구단이 목숨 걸고 둔다고 하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네, 정말로 목숨 걸고 두는 분이었는데 이제 바둑이 그런 대상이 아니게 됐어요. 체스를 딥블루가 이겼던가요? 인간이 어쨌든 컴퓨터에 패배를 했을 때 그때 바둑계의 반응이 되게 싸늘했어요. 바둑 이기려면은 그쵸. 멀었어요. 네. 네, 체스와 바둑은 완전 다른 것이고 바둑에는 오묘한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쵸. 바둑을 두는 것은 인격을 수련하는 도의 한 과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뭡니까 그러면은 뭐 네. 우주의 심오한 진리를 인간은 모르고 인공지능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
그대로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이 엄청난 문학 걸작을 써내면 느낌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질투심 뭐 이런 게 아니라 무력감? 그리고 저의 인생에 추구해 왔던 그게 이제 부정되는 그런 좌절감? 이런 걸 겪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영화의 감독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분야의 요소들을 위해서 이제 총감독하는 느낌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으로. 네네. 그러면 그게 반대의 또 입장으로 좋게 생각해 보면 소설이 만약 분화되고 났을 때 원래부터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또 역할을 만약 하게 되면은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화라든가 게임도 저는 이제 곧 예술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예술 작품에 준하는 게임들이 나왔고 영화나 게임 같은 거 이제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 개인이 엄두를 못 냅니다. 또 여러 명이 모이는 거에 더해서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한없이 싸지겠죠. 어느 순간에는 배우를 캐스팅할 필요도 없는 단계가 오고 정말로 가정집에서 랩톱으로 2시간짜리 굉장히 스케일 큰 영화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 군중신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한테 거기 엑스트라 저 표정 조금 더 어둡게 이런 거 지시 가능하겠죠. 게임도 거대한 세계관을 가진 RPG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죠. 이 얘기랑 이제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틀로 엮으면은요 예술의 개념이 바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개인 작업인지 아닌지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는 건지 인상파 등장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대상을 모사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현대 미술을 300년 전 미술가한테 보여주면 그게 왜 미술이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술의 개념이 어떤 아름다움을 그려낸다 똑같이 그려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미술을 어떤 종류의 개념 예술로 이해를 합니다. 미술의 개념이 변질이 됐죠. 미술가의 아티스트의 직업은 지켜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영화, 게임, 문학 통틀어서 예술의 개념이 이제 변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토피아도 아니고 디스토피아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는 분투를 하던 21세기 중반의 예술가가 인공지능 덕분에 자기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나의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인공지능의 등장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한다라는 느낌이 좀 씁쓸하긴 한데 지금은 사실 작가님께서 내 내면을 걸고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내 생계랑도 연관이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인의 의미는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장인은 인간 문화재가 되긴 했으나 이걸로 사실 돈을 번다는 느낌보다는 전통을 내가 지켜가면서 정말 사명감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장인일 것 같은데 소설가도 그렇게 되면은 AI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처음에 기획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취재도 직접 한다고? 막 이런 사람이 정말 이제 소설 장인으로 남아서 마지막 명맥을 이어가는 다음 소설가는 이 사람이요. 막 이런 상상도 갑자기 하게 좀 되는데요. 아, SF 소설이 쏟아지네요. 농약 안 친 유기농. 소설이라는 의미가 변질되지만 그 소설 변질된 의미의 소설을 기존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분투를 하시는 왜냐면 그 예전에 문단차력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끝까지 그걸 지키실 이렇게 신념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두 가지의 길이 나중에 펼쳐진다고 하면 이 총감독이 되는 길과 장인의 소설가의 길 만약에 두 가지가 남는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요 갈림길을 최대한 미루고 싶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자기가 갈림길에 서 있는 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그 제안이 이걸 하겠냐 저걸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오진 않을 테고 네, 뭐 작가님 이거 저희 좀 도와주세요. 작가님이 필요합니다. 뭐 이 작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어디에 서 있을 것 같고 주로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한쪽은 되게 수익이 안 나는 길이고 한쪽은 수익이 나는 길이면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미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했음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최근 100년, 200년 동안 인류가 걸어온 길 같아요. 네. 과학기술에 대해서 걸어온 길들. 우리가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기술이 먼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는 형태가 현대 문명, 과학 문명의 한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자체를 그런 식으로 던져요.
거기에 어떤 내러티브가 깔려 있습니다. 기술은 그냥 가만 놔두면 점점 진보하는 것이고 우린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도 그렇게 던지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은 뭐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과학이나 기술이나 잘 모르는 이제 글쟁이 한 명으로 많이 엉뚱한 상상인데요. 질문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좀 통제를 해야겠다. 기술이 등장을 해서 기술이 우리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고 싶으면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거부하고 이거는 채택하고. 이게 이제 최근 100년 동안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소설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일론 머스크도 멈춰야 된다고 막 했었으니까요. 네.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해도 그게 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기술을 그렇게 멈춰본 적이 없거든요. 멈춘다 그럼 멈춰쥐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멈추자 그랬는데 저쪽에서 몰래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 많이 할 거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아마 국방력이랑 되게 큰 연관이 있을 텐데 각 국가들이 여기에 국력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멈추자는 제안을 해가지고 순진하게 그럽시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술을 통제한 경험이 아예 없느냐 하면 최근 100년 사이에도 있거든요. 프레온 가스, DDT.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럭저럭 원자력도 통제합니다. 원자력을 통제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감시를 합니다. 각 정부도 감시하고 대학도 감시하고 기업도 감시를 합니다. 어떤 수준 이상으로 그 기술을 더 연구하거나 응용하지 못하게 감시를 합니다. 몇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인류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죠.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기술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려고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면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하다못해 뭐 요즘은 책도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배달받은 책인지 추적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 되게 미약한 얘기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기술이 마치 그냥 자생하듯이 나오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심지어 우리가 폐기한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 지구에 안 좋다, 생태계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DDT 폐기하고 프레온가스를 폐기했어요. 프레온가스 만드는 회사랑 DDT 만드는 회사는 정말 극렬하게 저항을 했죠. 네, 하지만 폐기했습니다. 담배 어떻습니까? 담배를 기술로 보면 담배 제조 기술을 국가가 독점을 한 다음에 식약청 같은 데서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넣지 마. 그리고 누구한테 팔지 마. 광고는 어떻게 해. 담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기술에 대해서 전 국민이 그건 통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통제가 됩니다. 되게 이제 쉽지 않을 과제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들이 질문은 최소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좀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그쪽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저는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만 봤을 땐 이미 도입하려면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도입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어려운 이제 사회적 합의와 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이 빨리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AI도 충분히 어느 정도 미룬다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어줄 거를 그쪽을 내어줄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는 게 이제 최근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통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합의를 본다거나 하더라도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은 좀 해본 것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요새 미드전이나 이런 데서 그림들을 막 그려내잖아요. 생성AI 그림들을 그려내면 벌써 어떻게 변했냐면 요새 페이스북 같은 데다 사람들이 멋있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필터 씌워갖고 이렇게 올리면 예전에는 와 진짜 멋있다 이랬는데 요새는 댓글이 AI 같아 라고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미의 기준 같은 경우도 컴퓨터 민, 막 쌍꺼풀 막 이랬다가 어느 순간 무쌍이 더 유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결국 너무 이쪽이 좀 치우치다 보면 또 다른 쪽을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림 같은 경우도 너무 막 이렇게 그리면은 인간미가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오히려 이 AI적인 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제가 몸담은 문학계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는 있겠죠. AI가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내는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의 경우에 사람들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일, AI가 못하는 일에 예술적 가치를 되게 부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식한 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현대 미술을 잘 몰라요.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뛰어난 미술 작품이다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미술관에 있는 그림보다 요즘 이제 당대
대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영화 포스터가 훨씬 더 예술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름답게. 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단한 예술 가치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미술의 개념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컨셉 아트가 되면서부터 현대 미술이 추구하는 게 기존의 어떤 개념을 깨부수는 것,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는 추상적인 작업으로 변해버렸고, 제가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합니다. 맥락은 이해 못하지만 이걸 고급 예술이라고 저조차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냥 예쁜 그림들, 우리가 그림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러스트라고 부르는 것들, 네. 아 그건 한 급 떨어지는 예술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마음 밑바닥에서 제가 이 고급 예술의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내 집에 거는 건 일러스트 저도 일러스트 좀 이쁘긴 합니다. 예, 뭐 예쁜 일러스트, 상업 광고, 네. 영화 포스터,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이런 걸 걸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 협업을 한 소설이 굉장히 매끄럽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품들을 하루에도 수십 편씩 써낸다. 그러면 우린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술의 개념을 조정을 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되게 난해한 작품들, 네. 정말 이렇게 읽으면 힘든 그런 작품들, 그걸 예술이라고 하고 인간 소설가 중에 어떤 문학적 야망이 있는 사람은 난 AI 따위와 그런 저급 예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전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난해한 예술을 오히려 인공지능이 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끄러운 이야기를, 근데 아마 매끄러운 이야기 쪽이 돈이 들 테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그쪽으로 하겠죠. 저희는 역시 예측을 다양하게 해놔야 나중에 덜 우습지 네. 않겠습니까? 뭐 20년 뒤에 우스울 게 아니라 한 내후년쯤 우스워질 수도 있습니다. 웹소설이나 이제 양산하는 소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그쪽에서 돈을 이제 잘 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설가 분들께서 혼신에 다해서 쓰는 글보다 웹소설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더 많이 잘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AI가 나와서 더 이렇게 양산을 시키는 것이 결국 지금 이미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것 뿐이지 새로운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큰 틀에서는 뭐 두 가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웹소설 작가분들, 저도 이제 친한 작가분들이 있고 저희 후배 작가 중에도 있고 동료 작가 중에도 있는데요. 소설 작가분들도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쓰십니다. 진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 가지고 어떤 때는 종이책 작가보다 웹소설 작가가 어떤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더 극한 직업 같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이제 네. 매일 연재를 해야 되고 독자 반응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더라고요. 웹소설의 성격들, 형태들, 이런 게 저는 그런 성격이나 형태로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웹소설에 투신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 있는데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근데 웹소설 자체도요, 어떤 기술이 문학에 미친 영향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웹소설이 왜 돈을 많이 벌게 됐냐면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소설이라고 많이 불렀죠. 옛날에 인소라고 부르던 게 뭐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쓰는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플랫폼의 형태랑 과금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네.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달라졌더니 사람들이 그 기술 때문에 거기서 쓰는 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뭐 귀연이 소설들 뭐 인소라고 부르던 것도 있고 문피아도 심지어 되게 역사가 오랜 사이트예요. 근데 어느 날 모바일 폰이라는 게 보급이 되고 모바일 폰에서 글을 읽게 됐는데 그 요금을 해당 100원으로 통신사가 대신 요금을 수금을 해서 작가한테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까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새로운 게 생긴 거죠. 모바일 기기라는 것, 이 웹소설 플랫폼이라는 것, 그리고 과금과 정산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작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STS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거를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과학기술 사회학자들은 부르더라고요.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을 해서 전에 없던 일들이 생기죠. 해당 요금이 중요하니까 다음 해를 굉장히 궁금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결제를 하거든요. 네. 다음 해를 굉장히 궁금하게 써야 하고 여기에 맞는 형태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전반부는 지루한데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그런 소설들은 이 플랫폼이랑 이 연재 방식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책을 읽을 때에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던 서점에서 샀든 어쨌든 그 책이 한 권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어디인가에서 끝이 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대충 내가 몇 중간에 어느 정도까지 읽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을 펼칠 때 이미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다 읽어야 내가 뭔가 그때 알겠지? 이 작품의 숨은 주제나 저자의 메시지가 있다면 분량을 채워야 내가 알겠지? 이거를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연재하는 글도 없고 그렇게 읽는 사람도 없어요. 연재 중인 소설들, 아직 완결이 안 난 소설들을 한 회 한 회씩 내가 다음이 궁금하면 100원씩 결제를 해서 본다라는 거를 독자도 합의하고 가도 합의를 하면서부터 소설이 형태가
앞이 굉장히 잔잔하다가 끝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든가 내지는 내내 잔잔한 소설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웹소설에 제일 맞는 형태는 매번 클리프 행어가 있는 일일 드라마 같은 서사 구조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웹소설이라는 만들어낸 사람이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건 아니면 그 플랫폼을 모바일에 접목을 시킨 분이건 문학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웹소설이라는 형태의 어떤 서사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장르도 있고요.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 웹소설에 맞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아가다가 끝에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뭔가 아슬아슬한 것들이 잘 맞죠. 로맨스 판타지, 현대 판타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되게 소액을 결제를 하게 하는 거라서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그런 서사들, 소재들이 어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 대리 만족을 시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웹소설의 주류입니다. 지금 뭐 웹소설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영상 예술이 극장에 가서 본다는 개념이 이제 슬슬 무너지고 OTT로 본다는 걸로 형태가 바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완전히 끝나면은 극장으로 많이 돌아갈지. 지금도 벌써 이제 슬슬 분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커가지고 압도적인 스펙터클이 필요한 영화, 탑건 매버릭, 듄 이런 영화가 이제 극장을 채우게 되고 그냥 이제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을 보는 것 아니면 어떤 문학성이 있는 그런 영상들은 애초에 극영화로 제작하지 않고 짧은 에피소드 6개짜리 드라마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작자들이랑 감독들, 창작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OTT라는 형태가.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이 포맷을 만들고 그 포맷이 사람한테 미치는 것을 그런 틀에서 보면은 인공지능 소설가라는 기술도 어떤 협업 포맷을 만들 것이고 이게 인간 소설가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디테일해서 소름이 네, 저희가 항상 IT 관련해서 이제 상상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뭔가 중간이 연결되지 않은 상상들을 하다가 오늘 작가님이랑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서요. 제가 너무 진짜. 길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아니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라서 오늘 진짜 이럴 것 같다라는 2년 후에 봤을 때 제가 찍은 영상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나마 이게 제일 이불킥을 안 할 것 같은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먼 미래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OTT든 웹소설이든 이미 일어난 일이 내지는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그냥 미래를 보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뭐 100년 뒤, 20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그때 뭐 인간이 다 포스트 휴먼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눈앞에 우리가 안개 속에서 바로 보이는 시야 안에 있는 일만 생각을 해도 생각할 게 되게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이 언어라는 관점에서 챗GPT가 진짜 이번에 무서웠던 거는 인간의 언어를 얘가 정말 잘 할 줄 안다. 우리는 그나마 한국말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얘는 전 세계 언어를 다 아는구나. 여기에서 정말 큰 충격이 왔었던 거잖아요.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으나 감정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못해 요새 뭐 이루다랑 뭐 얘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것만 봐도 확실히 이게 감성적으로도 대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지적으로도 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잖아요. 언어를 얘가 정복했다는 면에서 우리한테 우려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언어를 제일 잘 아시니까. 잘 모르겠고요. 예측하는 것들 많죠.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제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렇겠다 막 싶기도 하고 과연 통번역 업계는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가 제일 우려가 되느냐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그것도 저는 함정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고요. 속도입니다. 속도가 제일 우려가 됩니다. 무슨 현상이건 간에. 우리가 변질되는 건 틀림없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들이 생기고 뭐 저는 그 변화를 좀 우리가 통제를 해보자는 의견이지만 쉽지 않을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근데 적응을 하려면은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적응 속도에 맞지 않게 변화 속도가 우리한테 주어질 거고 이제 굉장히 잔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적응 속도가 달라요. 아마 적응 잘하는 사람들이 오케이 할 때 그냥 적응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적응 좀 하세요 이러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점입니다. 키오스크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쓸 수 있게 돼가지고 도입된 거 아니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이거 가지고 쓰겠네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거 도입 못하는 분들은 키오스크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주눅 들고 괴로운 상황에 빠집니다. 기술들이 그렇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술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돈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기술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왜 만드냐면요. 돈 벌려고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적응 잘하는 사람 상대로 만드는 기술이고, 돈이 없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고, 적응 못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이 쏟아질 겁니다. 제가 키오스크를 주문을 잘 못하거든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그쵸? 네. 하다못해 커피 찾을 때도 여기 에스프레소 메뉴 따로 있고 뭐 티 메뉴 따로 있어서 이건 어디 있을까? 그 UI를 저 같은 사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고, 제가 쓰는 폰의 기능도 잘 모르고 가끔 뭐가 먹통이 될 때 정말 답답해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 키오스크 만든 분이나 핸드폰 회사들이 저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쉽게 쓸까, 저 같은 디지털 문명이 쓸까, 그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고려하는 건 뭐냐면 휴대폰 CPU 속도하고 화소수입니다.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게임을 할 때 3D 오브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박진감 넘치게 돼서 그 돈을 쓰는 게이머들이 기기가 필요하다라고 만들게끔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지, 저 같은 사람 휴대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관심 대상이 아닐 겁니다.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 이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기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것이다. 뭐 부익부 빈익빈보다는 기술에 적응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적응을 강제할 텐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힘들고 잔인한 숙제일 것이다. 모바일 때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10년이 흘러갔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되게 적응 잘하셔갖고 지금 보면은 촬영이나 이런 것도 더 잘하시긴 하는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굉장히 적응 네, 잘하셨죠. 엄청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의외긴 했지만 의외긴 했지만. 네, 아무튼 AI 같은 경우는 키나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이 기술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드는 것 같고요. AI 활용 능력 같은 것도 아마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고 추상적 사고를 하는 분은 더 잘 활용할 거고 더 엄청난 성과를 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들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나 그 광고하는 것들, 이것도 어려워요. 그게 직업을 만들기도 했고 네. 그런 것도 어려운데 AI 활용법 같으면 정말 어렵겠죠. 퍼포먼스 마케팅 뭐 이렇게 네, 부르지 않습니까? 네. 따로 아예 직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직 젊은데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키오스크 사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우유를 못 먹어가지고 두유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키오스크를 되는 걸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키오스크에는. 나중에 이제 여쭤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막 네. 뜻밖의 단계에서 우유를 아. 바꾼다든가 막 이런 식인데 네. 저도 키오스크에서는 다 주문까지 간 다음에 한 3번 정도 반복해갖고 결과적으로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뭐 중간에 멤버십을 안 넣었구나 뭐 이럴 때도 있고, 그거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100% 활용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기차표나 비행기표를 모바일로 예약 못하는 분들은 사실상 좀 차별을 받는 겁니다. 맞아요. 요새는 비행기 좌석도 미리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은 다 좋은 좌석 다 나가 있고 갑자기 화가 나는군요. 지금 저희 너무 심각한 얘기만 했으니까요. 정말 농담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둘 다 해보셨으니까 기자랑 작가랑 둘 중에 뭐 어디가 먼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기자가 먼저 없어지면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자 없어지지 않겠죠. 없어지지 않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인터넷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모바일 폰에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매스미디어는 이미 사라진 것 같고요. 똑같은 뉴스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보는 뉴스 소비 행태는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요새 저도 구글 뉴스 많이 보는데 휴대폰에서 바로 넘기면 나와서, 네이버는 이제 제가 막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언론사를 네네. 보겠다고.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 구글 뉴스 초반에 봤었는데 얘가 자꾸 제 관심사 기반으로만 추천해 주니까 보는 뉴스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매스미디어의 힘은 없어지지 않았나. 매스미디어 시대에 살 때 사람들이 다 매스미디어를 엄청 싫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무슨 악마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사라지고 나니까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런 결론이었나요? 매스미디어 시대는 좀 그립습니다. 아니, 매스미디어 그래도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는 게 또 편한 게 있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론이라는 게 매스미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었고, 공론이라는 게 구심력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 유튜브 채널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 보시고 이런 데서 공론이 만들어지진 않죠. 이분이랑 말이 안 통하는데.